그러면은 그 미국이랑 좀 이렇게 대치하던 국가들, 예를 들면 북한 있고 중동의 국가들 보면 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부흥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중국도 약간 뭐 미래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닮아가서 경제가 조금씩 더 저성장 구도에 들어가는. 지금 이미 그런 길로 저는 이미 들어왔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아. 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은 소비로 클 수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철학 자체가 그러하고, 예. 그러면 투자로 커야 되잖아요. 그 투자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주택 투자는 저렇게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고 네. 그러고, 또 곳곳에 빈 고속도로, 짓다가 만 고속도로, 그러네요. 공항은 또 곳곳에 만들어놨는데 비행기는 안 다녀. 고속도로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짓다가 말았거나 자동차가 안 다니거나. 네.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또 1대1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그러면 그렇게 인프라 투자가 그렇게 된 거죠. 네. 또 반도체 투자는 어떠하냐. 반도체가 정말 우리나라를 금방 뛰어넘을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 미국한테 막혔잖아요. 막혔어요. 예, 기술, 그러니까 장비도 못 들여오게 하고 그렇게 막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럼 결과가 뭐냐? 망하는 거죠. 결과가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두 개가 망했어요. 하나가 HSMC, 그 홍신 반도체라고 하는 데가 네. 망했고, 그러니까 수조 원씩 그랬네. 들어갔는데 그냥 뭐 하나 생산도 못 해보고 망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와. 그런데 사실은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먼저 1960년대에 이미 1024K D램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정말요? 예. 우리나라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투자 시작한 게 1984년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소련도 그랬습니다. 네. 거의 같은 시기에 반도체를 시작을 했고, 또 이 대약진 운동 때는 전국 곳곳에 반도체 공장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 다 망했죠. 네. 돈만 갖다 쏟아붓고 다 망한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기사들에 보면 중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이 SMIC거든요. 네. SMIC가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기사들이 제법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암호화폐 채굴기라는 게 컴퓨터 아닙니까? 네. 그 채굴기 속에 그걸 분해해 보니까 거기에 SMIC에서 만든 7나노짜리 칩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 확인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그거 하나를 딱 했다고 해서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TSMC에 이 정밀도, 제조의 정밀도 면에서는 거의 밀릴 게 없습니다. 네.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3나노, 5나노, 뭐 2나노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TSMC하고 비즈니스에서 비교가 안 되느냐? 그거는 정밀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러니까 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는 거죠. 네. 얼마나 실수 없이 똑같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밀도의 문제가 아니고 실험실의 문제가 아니고 실험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해봤느냐. 어떤 그 문헌에 보니까 대만의 TSMC는 5나노짜리,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에서 그 ASML에서 네, 들어오는 EUV 장비, 네. 극자외선 장비, 그거를 가지고 TSMC는 100만 번 연습을 했는데 삼성은 한 10만 번 연습을 했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해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기업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게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글자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꼭 마치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SMIC가 7나노짜리 반도체 시제품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로 한다? 이건 어림없는 일이다. 어림없는 일이다. 그거를 만든다는 거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정말 천양지차의 문제인 거죠. 아마 그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위산업 한화나 뭐 현대 로템이나 풍산이나 이런데 네. 굉장한 고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예.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소련의 무기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예. 네. 다 소련제 무기죠. 그러네요. 예. 소련제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소련으로부터 다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국가들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독립국가가 돼서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뭘로 받느냐.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네. 특히 체코나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다 자기는 이제 유럽 국가가 되겠다고 한 거죠. 소유럽 국가가. 자유로운 나라. 독재자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그 중에 제일 어정쩡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가 정체성이 모호했던 거죠. 네. 이게 러시아 같은 나라인지 아니면 유럽 같은 나라인지 국민들의 정체성이 아주 모호했다가 그게 유로마이단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일종의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전쟁까지 해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이 나라들은 정체성이 모호했지만 네.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다 유럽을 지향을 하게 된 거예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침략까지 하겠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실제 한 거죠, 근데. 네,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침략을 한 겁니다. 그게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들이. 그 첫 번째가 폴란드인 거죠. 폴란드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폴란드인 거예요. 예. 안 그래도 그 와그너 그룹 있잖아요. 네. 지금 프리고진이 뭐 죽었다고 하는데 뉴스 나왔더라고요. 와그너 그룹이 그 다음 노리고 있는 게 폴란드라고 뭐 할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그러니까 폴란드가 제일 급하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폴란드가 그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군비 지원을 다 하잖아요. 네. 뭐 탱크도 지원하고 전투기도 지원하고 자주포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 지원해주는 무기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 러시아제 무기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원래 갖고 있던 게 그거니까. 그러네. 네. 그러면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해주고 어느 나라 걸 살까요? 어느 나라 무기를? 미국 무기를 사고 싶은 거죠. 네. 미국 무기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은 무기를 증산할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왜요? 국방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국방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체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쪼그라든 거죠. 그 자체 국방 한 미국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미국 국방 정도도 채 안 되고 그런가요? 대테러 전쟁,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 전쟁 정도를 할 그런 거를 위한 준비 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유일한 초일 국가니까 누가 미국한테 덤벼? 네. 테러 분자들 말고는. 그런 시대가 한 30년 그렇죠. 지속되어 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럭히드니 보잉이니 뭐 마틴이니 이런 데들이 다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많던 방산업체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전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방산업체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산업체들의 이름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어요. 네. 합쳐지다가 보니까. 그래서 로키드 마틴 이렇게. 예, 로키드 마틴 된 거고. 예, 다 합쳐졌어요. 폴란드가 미제 무기를 원하는데 미제는 능력이 없어. 물론 기술이 매우 좋지만 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예를 들어 F-35 같은
같은 경우 지금도 주문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뭐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근데 폴란드는 당장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제와 호환이 되는 무기 중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어디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 거를 재래식 무기는 한국 걸 가져간 거고 첨단 무기 뭐 이런 건 프랑스 걸 가져간 거고 뭐 이스라엘 것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급한 거죠, 매우. 그 급하게 무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 이스라엘, 중국도 해줄 수 있는데 중국은 이제 아닌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 편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의 무기도 러시아 무기예요. 기본적으로 표준이 러시아제 무기를 중국은 생산해 왔다고요. 그리고 나라들마다 어떻게든 무기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사실은 1980년대 그 이후부터 그 이전에는요, 냉전 시대에는 예를 들어 전투기 같은 것도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일본도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데서 그 미국 기술을 넘겨받아서 그 전투기를 자체 생산을 시도를 했죠. 네. 그걸 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네.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그걸 포기했어요. 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데다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거기다가 냉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렇죠. 그냥 혹시 필요하면 미제 사다가 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계속 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경공격기 네. 뭐 그런 거를 멋있더라고요. 계속 만들어 오고 그걸 네. 폴란드에 또 수출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나라들마다 이제 다시 스스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폴란드도 자주포 같은 거를 우리한테서 사가면서 네.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그런 계약을 맺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지금 또 뭐 내년에 뭐 반감기 이슈나 뭐 블랙록이라는 큰 네. 자산운용사가 또 비트코인 그 현물 ETF도 신청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예.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진 않을 거다. 계속 있기는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 도피 목적 또는 뭐 그 폭력 조직이나 네. 뭐 이런 그 이 국제 범죄 조직들도 뭐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조직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게 분명. 네. 분명히 계속 존재는 할 텐데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게 달러를 대체한다. 이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기축 통화가 되려면요, 나라들마다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로 그걸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기축 통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로 뭐 때문에 쌓아놓느냐? 이거는 위기를 대비해서 쌓아놓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결단이 났을 때 그때 뭔가 비상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기축 통화가 되려면 그 외환 보유고의 중요한 그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나타났을 때 값이 올라야 됩니다. 경제 위기 때 값이 올라야 돼요. 네. 그런 자산이어야 그게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암호화폐는 어떠냐? 최소한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위기가 나타났을 때 가장 철저하게 값이 떨어져요. 가장 먼저. 네. 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떨어져요. 네. 유동성이 풀리면 가장 많이 오르죠. 맞네요.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된다면 분명히 그러면 금지시킨다. 제재가 중국은 이미 금지시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암호화폐 유통 금지시킨 나라들이 많거든요.
제재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군요. 예, 저는 음. 정말 암호화폐 중에 어떤 것이 기축통화의 지위에 오르고 달러를 무력화할 정도까지 된다면 네. 그거는 연준이나 또는 미 의회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다. 아, 묵과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뭐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GDP 전망도 1.4% 네. 상당히 낮게 느껴졌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이런 걸 좀 보시면서 한국 경제 앞으로 좀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고견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정말 큰일 났어요. 아, 그래요? 미국이 성장률이 5.8% 이렇게 네. 되는데 우리나라가 맞아요. 네, 2%도 안 된다는 건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중국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중에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특수의 반사작용 뭐 네.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뭐 대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코로나 때 선진국들이 경제가 다 그냥 올 스톱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뜻밖의 제조업 강국들의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됐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집에 다 들어박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 스마트폰, 무슨 아무튼 집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밖에 안 나다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걸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이고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뭐 이런 나라들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런 거 수출이. 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어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업이 살아나다가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사놨던 것들도 이제 넘치게 된 거죠. 그걸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수출하는 나라들도 수출할 게 없어진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에 올려놓은 그 모델이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제 끝났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Fortune 500, 네. Fortune 500대 기업 리스트하고 네. 시가총액 50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요. 네. 아주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런가요? 예. Fortune 500대 기업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6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정말 성공한 나라죠. 그런데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Fortune 500대 기업은 주로 매출액 기준입니다. 아. 현재 상태. 네. 현재 상태. 네. 시가총액은 미래 미래죠. 맞아요. 시가총액은 미래죠. Fortune 500에는 현대자동차 들어가 있어요. 아. 시가총액 500대에는 현대 빠져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 바이오. 이거예요. 그렇군요. 현재의 상태와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뭐가 있느냐. 과거는 너무 좋았다, 현재까지. 네. 앞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뭔가를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된다. 일본은 하나도 못 바꿨어요. 아. 일본은 과거의 성공 모델에서 하나도 벗어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 그게 뭐냐? 국내에서 다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한국인들 중에 외국인을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외국에다가 엄청난 수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나지는 않아. 왜? 만나는 거는 그냥 해외 마케팅 부서에서만 하거나 또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뭐 몇 명만 팔면 되는 거거든. 네. 그게 우리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외국인을 만날 필요 없이 안 만나더라도 다 팔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네. 그거를 하는 데가 이제 베트남이고 멕시코고 뭐 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 기회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싸게 할 수 있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이런 모델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뭐냐? 각자가 다 수출을 하는 겁니다. 각자가 수출을 하는 거죠. 각자가 외국인을 만나서 각자가 한국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는 제품만 한국을 벗어났어요. 지금은 각자가 벗어나야 돼요. 그걸로 성공한 사례가 뭐냐? 그게 K-팝이죠. 그게 K-팝이죠. 네. 그게 K-드라마인 거고, 이거는 직접 소비자들을 컨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글로벌 소비자들을. 이제는 그게 제조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이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에는 저도 경제학 배우고 그럴 때는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만 알면 됐어요. 가격의 움직임이 어떠하고 뭐 다 이런 거죠. 수요, 공급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저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봅니다. 제가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온갖 뭐 군사 문제, 뭐 국제 정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이해하지 않으면 경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판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이 안정돼 있을 때는, 지난 30년 동안이 안정돼 있었단 말이죠. 그게. 네. 왜냐하면 그냥 미국의 질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들썩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판이 들썩거려. 판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거기에 수요 공급만 따져가지고는 그게 수요 공급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그게. 정치가 다 뒤바뀌고 뭐 온통 다 바뀌고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경제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 판이 뒤집히는 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될지, 중국이 어떻게 될지, 대만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옛날 같으면 신경 쓸 이유도 없는, 도대체 그냥 흥미거리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주 치명적인 요인들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옛날하고는 이 경제 공부를 하실 때도 해야 되는 방향이 상당히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